네, 이거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이 기초자치단체 굉장히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에서 굉장히 뛰어난 대처 능력들을 많이 보여주셨고, 또 오늘 앞에 발표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저를 좀 초대해 주신 것은 이제 기초에서 이제 이렇게 잘 또 대응을 했다면 광역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는가,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얘기를 좀 해보라는 어떤 그런 얘기로 제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경남에서 광역 단위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코로나 대응 때 벌어져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주로 이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크게 아마 두 가지 부분으로 아마 설명드릴 수 있을 텐데요. 하나는 이제 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이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지금도 이제 여전히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것과 관련된 얘기를 잠깐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코로나19 상황을 이제 제가 쭉 경험하면서 지방 정부들이 왜 이렇게 좀 이번에 돋보이게 되었는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아마 조금 소개를 제 생각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제 우리가 이번에 처음 해봤는데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의미가 있냐면, 기존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 사회안전망 부분을 우리가 사회보험제도로 이제 많이 커버를 해왔습니다. 의료보험이라든지 고용보험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현금성 복지, 이제 보편 복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입자가 낸 돈을 다시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그런 보험의 방식이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사회보험을 전 국민에게 해당되는 상당히 광범위한 분야의 사회보험들을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어떠한 기준 이렇게 따지지 않고 전 국민에게 이제 보편적으로, 그것도 현금으로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이제 민간 싱크탱크에서 얘기가 좀 나왔고, 그리고 이제 또 개인들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이제 그것을 제안했는데, 사실 그때까지는 좀 제도권 밖에 어떤 그런 이제 아이디어 제안 이런 정도에 조금 머물러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 2월 말 경부터 해가지고 이제 광역의 지방 정부, 그리고 이제 기초단체도 물론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들이 이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용어를 전면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굉장히 확 이제 논의에 불이 붙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티 옆에 지소공이라고 그랬는데, 지방 정부가 써올린 작은 공이었는데 처음에는, 나중에는 이제 굉장히 큰 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초 정도에 이제 그때 보면, 이게 지금 3월 초 정도에 정리를 한 건데요. 제가 한 것은 아니고 이제 당시에 민간 싱크탱크에서 정리를 한 것인데,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고, 이제 전 국민에게 이 피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따지지 않고 주는 게 있었고, 또 재난 수당이라는 용어도 좀 썼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특정한 이제 피해 계층에게 이제 재난 수당을 준다 이런 것이었고, 사실은 그때 정부 이제 기재부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일반적인 융자라든지 세금 감면이라든지 재정 정책 같은 이제 그런 추경, 일반적으로 경제가 좀 어려울 때 하는 추경, 이제 그런 정도의 대안들을 가지고 이제 당시에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좀 논란이 있었죠. 이게 3월 정도에 이렇게 있었는데, 논란이 됐던 것이 양쪽에서 공격을 받았어요. 한쪽은 뭐냐면, 기본소득을 강하게 주장하셨던 분들은 이건 기본소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목에 따옴표를 기본소득이 했습니다만, 기본소득이 아니라는 거죠. 보시면 이제 보통은 한 5가지에서 또 3가지 정도 이렇게 조건을 드세요. 보편성, 아무에게나 다 주는 것이고요. 정기적으로 주는 것이고, 또 충분한 금액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뭘 하라고. 예를 들면 우리가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구직 활동을 해야 주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주는 거고, 현금으로 주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보통 5가지 조건, 또 아니면 조금 적게 보시는 분들은 앞에 3가지 정도 요건을 기본 소득으로 보시는데, 안 맞다는 거죠. 정기적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 충분성은 조금 되지만.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는 기본소득을 주장하셨던 분들이 이것은 기본소득이 아니다, 잘못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가 기본소득을 줄 만큼 지금 우리의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것은 아니다. 이제 기재부 같은 경우에 재정 상태를 중심으로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먼저 투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 논란의 핵심이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보면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경남에서 한 2월 하순경에 거의가 이 검토를 시작했었습니다. 검토를 시작해서 이제 몇 가지 시나리오들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3월 초쯤에 제안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 예측을 했었어요. 예, 실제로 이게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아니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고 반대쪽에서도 비판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중앙과 지방의 어떤 이제 인식차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전기적으로 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런 문제제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재난이 정기적으로 오지 않죠. 그러니까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제 제가 밑에서는 재난에 이렇게 따옴표를 붙였습니다만 재난에 초점을 두면 사실은 정기성을 가지고 기본소득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라고 봤고요. 사실은 이제 이런 정도의 논란이 예측이 됐었는데 어쨌든 간에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하니까 기본소득 자체에 대한 논란이 확 붙어가지고 3월 중순 정도에 저희가 조금 바꿔봤어요. 용어를 한 일주일 정도 긴급 재난소득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봤어요. 반응이 어떤가 보자라고 해서 긴급 재난소득을 썼는데 긴급 재난소득이라는 용어를 보시면 여기에 보편성이 들어있지 않아요. 긴급하게 재난이니까 주는 거지만 기본이라고 저희가 했을 때는 보편성을 상정한 거였거든요. 누구에게나 준다. 그 표현을 쓰기에 가장 좋은 것이 기본이라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기본소득의 핵심이 또 그것이고 근데 긴급 재난소득이라는 거 기본을 빼고 써봤더니 논란이 더 생겼어요. 이제 다 줄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뭐 어디 기준을 정해서 주자 이렇게 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긴급 재난 지원금으로 이제 타협이 됐죠. 타협이 됐는데 몇 가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기재부 입장에서는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정책이 집행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린 기본소득을 준 적은 없어요. 예, 어쨌든 간에 긴급 재난 지원금을 줬지. 이제 그런 것들도 정책적으로 부담이 됐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논란을 하면서 사실은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저희가 처음에 이걸 주장했을 때는 당장 눈앞에 불을 빨리 꺼야 되니까 이걸 하자는 거였죠. 예, 그러니까 명칭이 어떻게 되는 그렇게 큰 상관은 없었어요. 네. 나중에 결과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지방정부가 아니라 이게 싱크탱크라든지 다른 어떤 정부 부처라든지 학계라든지 이쪽에서 이제 이게 주장이 됐으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가지고 굉장히 끝까지 좀 논란이 많이 됐었을 것 같은데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그 명분을 그렇게 크게 따질 필요가 별로 없었어요. 네. 어쨌든 빨리 지급되면 되는 거예요. 네. 빨리 지급되면 되는 거죠. 그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했고 충분히 논쟁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결과적으로 놓고 봤더니 이게 지방정부에서 그러니까 지방정부에서 쏘아 올린 공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굉장히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이 됐고 결과적으로 정쟁으로 빠지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실행이 됐던 게 아닌가 그래서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지방 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기본소득을 했는데요. 이제 그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상당히 익숙하게 받아들이는데 사실 되게 이상한 겁니다. 긴급 재난 지원금을 정부 부처에서 주장하지 않았고요. 국책연구국에서 주장하지 않았고 대학에서 주장한 게 아니에요. 지방 정부가 이 정책을 주장들을 했었죠. 예, 지방 정부가 해서 기존에 우리가 정책 발굴하는 주체들 보면은 정부나 국회나 정당이나 대학이나 연구소나 주로 이런 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다른 지금까지 우리가 입었던 전 국가적인 정책 중에 지방 정부가 제안해서 이렇게 그렇게 아주 뭐 자주 있는 사례들은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이것들이 굉장히 지금 지방 정부의 역할이 우리가 알게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커진 거예요. 예, 알게 모르게 커졌고 우리가 지금 되게 자연스럽게 느끼는 것이 몇 년 전에 생각해 보면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비상한 상황에서 비상하게 대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자연스러웠고 익숙해진 거죠. 지금도 보시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사회 안전망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소득이냐, 고용보험 확대냐,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로 보시면 그 논의들을 지방 정부들에서 주도하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일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왜 이렇게 됐느냐를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19 상황이 대단히 비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방 정부가 두 가지 다 할 수 있었어요. 연구소나 이런 데들은 보통은 정책을 제안할 수는 있지만 자기들이 실행할 수는 없어요. 예. 정부 부처도 마찬가지로 정책을 이제 실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직접적인 집행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자체로 넘어와야 되는 거죠. 근데 지자체에서는 정책 아이디어를 가지면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역할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또 하나가 요즘에 이제 많이 얘기되는 소셜 리빙 랩 역할을 말 그대로 하는 거죠. 예.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하기 전에 지방에서 미리 실험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굉장히 현지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을 시험해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제도만 이렇게 있을 때 바로 이렇게 됐겠느냐? 물론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오랫동안 자치분권을 거의 한 세대 가까이 해왔기 때문에 그 역량이 축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가 이제 한 4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어요.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단히 예외적으로 지방 정부들의 역할과 이제 이런 것 어떤 역량이 눈에 돋보이게 된 것이 원인이 한 4가지 정도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저는 이번에 아마 지방 정부의 정치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여기 오늘 자치단체장님들께서도 오셨지만 사실은 지방자치 초기하고는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자치단체 단체장들이 시민사회라든지 그다음에 기초의회, 지자체 그리고 이제 국회라든지 청와대라든지 사회 각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어떤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자치단체 당이 되셨죠. 사실 어떤 면에서 하나하나 뜯어보면 경력이나 실제로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한때는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큰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있었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기초단체 자치단체장 그다음에 광역 뭐 포함해서 이분들의 역량이 사실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더 뛰어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런 정치적 리더십이 굉장히 질적으로 많이 향상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우리가 조금 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축적된 이 오랜 시간 동안에 자치분권의 역량이 분명히 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어떤 행정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의지들이 상당히 강하고요. 이제 앞에서 구리, 수원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제 충분히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경남이나 이제 이런 광역 단체 같은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 같은 거를 이제 광역이 써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과거에 그런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보면은 기준에 그렇게 돼 있죠. 도지사가 재난 안전사고의 긴급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예를 들면 조항은 있어요. 그런데 막상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돼 있긴 하지만 결국은 위에 다 물어보고 써야 됩니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아니 이거 조항 이렇게 돼 있으니까 씁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해봤더니 밀면 밀리더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건 과거에서 보면 해도 될까가 아니라 해봐야지라고 이제 하는 그런 리더십의 좀 변화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공무원들도 조금 변하긴 변했어요. 특히 코로나 과정에서 많이 변한 걸 느끼는데 제가 1월 달에 도청에 갔을 때하고 지금 5월 달에 도청에 갔을 때 공무원들이 하는 언어가 좀 바뀌었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전까지는 무엇을 검토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것을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들로 많이 바뀌었더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정치적 리더십이 축적도 됐고 인적 역량도 강화되었고 코로나19 사태에서 조직 문화로 좀 확산이 되었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마 이런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지속 가능할 것인가가 지금 상당히 저는 조금 앞으로의 변수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 코로나19에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들의 어떤 강력한 자치적 자율의지, 공무원들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뿌리 내리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방정부가 이제 더 많은 권한, 앞에서도 이제 염태웅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더 많은 권한들을 어떻게 더 보장해 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이제 구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제 원인은 지방정부가 왜 잘했을까 그러면 저는 지방정부가 빨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첫 번째 이제 워딩은 전방부대 전투부대가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본부에서 그러니까 전사자 수가 얼마냐, 이제 몇 명 죽었느냐, 그래야 중원 부대를 보내주겠다. 이제 이런 상황. 이건 제가 인터뷰에 어떤 언론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에요. 했던 말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3월달에 저희가 이제 재난지원금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들을 선제적으로 시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우리 하겠다 그러고 했는데 보통은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통계들이 그 다음 달에 나오잖아요. 3월달 실업 통계는 4월 초쯤에 나와요. 4월 한 10일경 나오죠. 3월달에 지금 이미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3월 중순에 우리가 뭘 하겠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중앙정부에서는 그것도 물론 틀린 것은 아니지만 데이터가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거죠. 데이터를 따질 수가 없어요. 예. 그 지방정부 입장에서 바로 눈앞에 지금 사람이 보이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빨리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당시에 제가 3월 중순 후반부에 그 단체장님들 인터뷰한 걸 쭉 봤더니 거기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그거예요. 현장에 좀 와보라고 하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중대본 회의도 이제 제가 거의 다 참석을 했었는데 배석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그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좀 와서 보시라고.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빠를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이제 비상 상황에서 당연히 현장이 우선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행안부에서 잠깐 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재난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좋은가라고 하는 이제 이쪽에 나중에 좀 매뉴얼이 됐는데 일단은 현장의 의견이 가장 우선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황실에서 파악하는 정보보다 현장의 정보가 당연히 빨라요. 그리고 정확해요, 비교적.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정보력, 그다음에 어떤 그 경험, 그리고 이제 관행이라고 한 건 뭐냐면 보통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이제 매뉴얼에 없는 상황들을 물어봐야 돼요, 빨리빨리. 네, 그런 경우는 상황실에 앉아 있으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현장의 정보성, 그다음에 현장 책임자에게 권한을 분명히 강화시켜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중앙정부가 뒤에서는 책임감 있게 뒷받침해줘야 된다는 이제 그런 역할 분담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지방 정부들이 이제 대응하면서 상당히 그런 역할 분담이 비교적 잘 되었던 것으로 저는 이제 생각이 좀 됩니다. 지방 정부하고 그러면 약간 이제 그 어떤 비교적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잘 그 협조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원인 중에 하나 협치라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 종류의 협치가 잘 작동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나는 중앙과 지방의 협치, 그리고 이제 지방에서의 민관 협치인데 가장 제가 보기엔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중대본 회의가 매일 열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 보면 이제 그 장관, 차관급 이제 참석자들이 다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다 참여했어요. 근데 이 회의가 거의 매일 열렸어요. 지금 이제 100일 가까이, 100일 넘게 지금 이 회의가 거의 열렸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코로나 확산 방역을 하기 위해서 이 회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3월 중순이 되니까 경제 대응 방향에 대해서 논쟁을 하기 시작하고 그 4월이 되면 이제 굉장히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국정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 단순히 방역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상 국무회의가 열리는 수준이 아니고 자치단체장들이 포함된 확대 국무회의가 거의 매일 열린 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어떤 건의사항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단체장들이 건의를 하고 그걸 듣고 총리가 이건 무슨 장관이 답변하세요. 오늘 안에 답을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약간 놀래기는 했어요. 아, 이게 보통 이렇게 제안을 자기들이 정책 건의를 부처로 하면 검토하는데 몇 달.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걸릴 일이 그날 총리에게 이제 건의하거나 장관에게 알아봐 달라고 얘기하면 거의 당일날 답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좀 시간이 오래 걸려도 2, 3일.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실 행정이 가동 가능하구나라는 걸 좀 경험해 봤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가 그 중앙에 이제 그 여러 부처의 장관 차관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지방 얘기를 굉장히 열심히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기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떻습니까? 라고 계속 물어봐야 되고 지방에서 이렇기 때문에 이걸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 수 없었어요. 네,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실제로 많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토론과 논쟁이 상당히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져서 이게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회의를 1시간 넘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말 토론을 하더군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흥미로웠고요. 그 지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아까
그 수원에서도 뭐 굿모닝 메디포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동하셨는데 광역 단위에서도 실제로 가동을 했고, 예를 들면 경남 같은 경우에는 그 거점 병원이 양산 부산대병원, 이제 에크모 시설이 있는, 그다음에 경상대병원 두 군데를 중심으로 이제 하는데, 두 군데의 감염내과 과장님들이 이제 저녁에 실제로 오셨고, 그분들과 회의를 하고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다 드렸어요. 예, 다 드려서 행정을 서포트하는 거예요. 예, 그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지방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질본, 이제 그 염 시장님이 질본이 청으로 승격되면서 지방에 또 관리센터가 생겨서 잘못하면 시어머니만 늘어나고, 예, 그리고 자치단체에서는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상황이 생기는데, 사실은 작은 민관협치 질본들이 가동됐던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이렇게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질본에서는 우리가 실질적인 전문가에게 권한을 충분히 주느냐 이런 게 계속 논쟁이 있었잖아요. 지방에서는 그냥 다 드렸어요. 네. 양산 부산대하고 경상대 감염내과 과장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도지사가 뭘 합니까? 방역에 대해서. 그분들이 결정하는 거죠. 결정하면 서포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생활 방역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생활치료시설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죠. 그리고 여기 싱크탱크들이 들어갔고, 빠르게 제가 회의해보면 그분들이 낮에 다 진료 보고 오시면 저녁에 7시에 와요. 10시, 11시까지 4, 5시간씩 회의를 상당히 자주 했어요. 거기서 사실은 모든 걸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그런 민관협치가 굉장히 잘 가동되었기 때문에 방역에 성공한 곳들은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잘 됐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시스템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질본이 지금 조직이 변화될 때 거기에 맞춰서 지방이 어떻게 같이 대응하는가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원인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 이제 경남연구원 그 뭐 얘기이기도 한데요. 이제 굉장히 민감하지만 또 하나 또 그 싱크탱크들이 그 많이 있죠. 우리가 국책 연구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다 전문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국책 연구기관들이죠. 우리는 다 특화되어 있어서 어떤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하기는 어려워요. 대책을 내놓기도 어렵고. 그런데 지방연구원들이 이번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이제 저는 했다고 보는데, 지방연구원은 사실은 모든 분야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전 분야가 다 있어요. 예, 정치, 경제, 행정, 뭐 복지, 뭐 안전, 뭐 환경, 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서 이제 그 정치와 행정과 지방 싱크탱크들이 굉장히 잘 결합을 많이 여러 군데에서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그 재난정군 같은 경우에도 설계를 서울시에서 서울복지재단이라든지 서울연구원이 굉장히 잘 했고요. 그리고 경기연구원은 제 기억으로는 3월 첫 주에 벌써 백서가 나왔어요. 코로나 관련해서. 예, 그래서 이제 코로나 상황을 예측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는 백서를 3월 첫 주인가 벌써 냈습니다.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재난지원금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원에서 많이 했고요. 연구원 전체가 사실 여기 매달렸어요. 기존의 연구들 거의 중단하고, 예, 여기 한 2달 동안 다 매달려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했고, 저희가 나중에 2달 정도 해서 정책 제안한 걸 보니까 80개 정도 됐고, 나중에 한 40개 정도는 실제로 다 한 보고하고 하루 이틀 만에 검토해서 실행하기로 하면 실행하는 거고, 실행해서 실제로 결과가 나타나는데 일주일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40가지 정책이 그냥 순식간에 됐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맵이라고 이제 그 전국에서 사실은 서울시만 그 시각적으로 맵을 이제 처음에 지원했었는데, 경남이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드는데, 그 이제 그 LX라고 이제 그 토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 공기업과 저희가 협업을 했는데, 이때도 사장에게 보고되는데 하루 하기로 결정하는데 3일, 그리고 실제로 구축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려가지고 바로 이걸 만들었어요. 예, 바로 만들어가지고 가동을 했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떤 정책 역량을 가진 싱크탱크가, 사실은 정치하고 행정만 했을 때도 물론 역량이 있겠지만 싱크탱크가 결합했을 때 상당히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또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사실은 잘 작동을 해서 지방 정부들이 코로나 대응을 잘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응도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경남 같은 경우에 계속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이게 보니까 사실은
그 국내적인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지역적인 것도 아니고 사실 문제의 원인은 굉장히 글로벌한 수준에서 있고요. 경제에 특히 이제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것이 눈앞에서 사람들이 어려워지는 것은 실제로는 지방이죠. 예. 중앙 정부에서 느끼는 것과 지방 정부에서 느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코로나 때 느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지금은 한 20명 정도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포스트 코로나 워킹 그룹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월 말부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중앙하고 지방이 다 같이 들어와야 되겠다. 그래서 중앙의 전문가, 지방의 전문가들이 결합하고 또 한두 가지 분야로 해서 대응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예. 전 분야가 동시에 들어와서 같이 회의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모든 분야를 다 통틀어서 이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아까 이제 그 제가 앞에 이제 정건아 교수님 발제해 주셨는데 글로벌 수준에서 이제 그린 뉴딜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죠. 사실은 저 정도의 얘기는 과거 같으면 단체장이나 아니면은 아주 이제 그 고위 그 공무원이나 이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나머지 공무원들을 시키는 거 하면 되는 수준이었어요.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되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모든 공무원이 와서 저 강의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린 뉴딜을 왜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고 거기서 정책이 나와요. 그리고 이게 왜 이거를 행정이 하는지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일이 돌아가는 거죠. 지금 수준에서는 보면 실제 현실과 거시 이론이 아주 맞닿아 있어요. 굉장히 가까워요. 이런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이게 만들어낸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이 아마 앞으로 이제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방 정부가 동시에 해나가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향후 과제는 사실은 저는 이 기회를 굉장히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방이 어떤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는 것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점점점 제도적으로 잘 해나가야 된다. 또 하나는 행정의 혁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무원들의 태도가 좀 바뀌었어요. 몇 달 사이에 분명히 제가 느끼기로는 바뀌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그 행정 혁신을 분명히 가속화시킬 어떤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역시 그 지방자치단체들이 가능하면 저는 싱크탱크들을 다 갖고 좀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거기서 많은 어떤 정책 역량들이 지방 정부들이 자체적인 정책 역량을 가져야 되는 시점이고 상당히 전문적인 수준에서 그걸 가져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지방자치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는 권한들을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지는 것. 그래서 이것도 아까 이제 그 영택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상황을 잘 보자라고 복귀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없던 논리가 새로 생겼다고 봐요. 왜 우리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올해 안에 뭐 21대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또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남연구원 이관우